없으신 것 같습니다. 퀴즈를 어떤 문제를 낼지 저한테도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맞추셔가지고 한 것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강의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얼핏 설명을 했지만 8월 한겨레 포럼에서 8월 말쯤에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동안 압록강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일단 영상을 한번 제가 몇 가지 맛배기 혹시 못 가실 분도 계시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런 데를 간다라는 것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버스만 타도 6박 7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니까요. 이 일정을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3박 4일이든 4박 5일 간다고 했을 경우에 한반도와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 남과 북이 있는 한반도와 대륙, 중국 대륙, 만주 지역이 만나는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을 가다. 저는 늘 중국 국경 지역인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과일 먹자라는 이야기를 같이 가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 지역인데 뭔가 상엄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곳에 저는 늘 발 담그고 과일 먹자.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내막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시게 된다면 백두산 압록강을 가시게 될 건데요. 이쪽 압록강 지역과 단동이라는 지역, 이 지역을 저는 어쩌다 보니까 2020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23년째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찍었던 곳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가세요. 가지만 가서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서 안보와 관련된 경험을 하신다든가 타자화된 경험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 주로 애국주의, 국가주의, 반공교육을 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100팀이 가시면 거의 99팀이 가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 외에도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반차은이라는 곳은 두만강 하류 지역입니다. 저 왼쪽에 이순신 장군의 녹두도가 저 멀리 보이고요. 하류 지역이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만나는 지역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이제 두만강을 올라오는 답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경우에 북한의 세간의 모습 이걸 두만강 아까 압록강은 발 담그고 과일 먹자라고 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 지역이지만 공유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DNG 지역이 있죠.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저 강의에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이라는 지역이 많이 가시죠. 그리고 중류 쪽에 있는 우산과 그 회령 쪽, 이쪽 지역에 점점 두만강 거슬러 올라가 있는 두만강이 좁아지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통 일반적인 하류 쪽은 한 1km씩 되는데 올라갈수록 강은 좁아집니다.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백두산 천지, 북파, 백두산을 가신 분들은 참 은근히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백두산에서 일출을 보신 분들은 한국 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올라가면 돼요. 북파 쪽으로. 그리고 북파 올라가는 차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가지고요 5분만 걸어 올라가면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가도 힘들지는 않는데 비싸요. 이 일출을 보려면. 북파와 동파 쪽은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중국 쪽은 북파, 서파, 남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업을 열심히 홍보를 해야 8월달에 여기서 눈에 익어서 또 같이 가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두산의 이미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던 이미지는 서파의 이미지입니다. 서파가 가장 천지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북파는 조금 전경이 멀어요.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제가 찍은 데서 건너편까지가 한 5km예요. 그리고 둘레가 한 1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가보셔야지 그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 속에. 눈에 보이는 저 끝이 한 5km다. 5km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상대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30번 넘게 갔는데 한 번 빼고 다 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했을 경우에 그 남파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북한하고의 국경을 따라서 바로 붙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파는 한 번씩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주로 북파와 서파만 갔다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고구려에 이제 동부삼성에 가면 고구려 도읍지도 있죠. 이제 주몽의 첫 도읍지도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4박 5일로 가신다라고 하면 압록강 상류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처음 만나는 도시가 해산이라는 도시입니다. 해산이라는 도시의 일부분을 보여드립니다. 해산의 도시의 전체를 담은 게 아니고 일부분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의 바로 밑자락에 있는 북한의 어떤 첫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 도시에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어떻다가 이야기 저는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이미지와 가셨을 때 보는 이미지, 그동안 보셨던 이미지와 같은가?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지금 한 3만 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 중에 거의 한 30-40%가 이쪽 지역에서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분들의 이미지, 북한의 이미지와 이 해산의 이미지가 같은가 다른가?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인류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미지와 저 해산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같은가 다른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합니다. 저 이렇게 압록강에 발 담글 수 있거든요. 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수영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압록강입니다. 제 아들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처음에 보자마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이 지금 공간 이동을 순식간에 해서 아니면 2달 뒤에 이제 이 지역에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압록강을 봤을 때 저 건너편에 북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제 아들은 처음에 무섭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왜 무섭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날 밤에 숙소에 가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설명이 되더라고요. 유치원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제 이 친구의 할아버지께서는 종편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바라본 북한의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 것인가? 배운 대로 모습을 본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바라볼까? 아니면 8월 말에 같이 가셔가지고 저 북한을 바라볼 때 생각드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신 건가? 한국 언론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세뇌교육 아닌 세뇌교육을 시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압록강에서 중국 사람, 저 공간에 넘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네요. 해산에서 떠나서 이제 압록강 하늘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지역이 삼수갑산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지라고 했던 조선시대, 이 지역의 풍경들이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쳐다보면 수많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잘하고 있나요? 중류지역, 중강진 지역에 도달을 하면 떼빼, 일제시대부터 백두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내려오는 풍경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압록강의 풍경의 모습입니다. 철조망이 있나요? 국민들이 있나요? 이 모습이 전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들이 한국 언론에서는 얼만큼 알려져 있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접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주의라든가 애국, 반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잘 안 가세요. 특정 지역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겨레 평화포럼에서는 그런 데 안 가고 더 의미 있는 공간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강진 지역에 모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지역이죠. 중강진에서 한 70km 압록강 중류를 쭉 보트를 타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게 가능한가? 왜 가능할까? 압록강 두만강 지역은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담그고 있습니다. 국경이 섬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DMZ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다는 것은 가축이죠. 가축이 있다는 건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조망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철조망이 이 압록강 두만강은 1950년대부터 쭉 있었던 게 아니고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전후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철조망이 있어도 농사 짓습니다. 요번에 지반은 꼭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지반 지역에 가면 만포 지역도 있고 북한 지역도 보시지만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릉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우리 만포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게 되면 보트를 타실 거예요. 수풍댐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두 번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고, 이 근처가 리영희 선생님의 고향인 삭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준환 선생님도 어린 시절 이 근처에서 이제 한참 연배 차이가 나지만 이 삭주 지역에 계셨던 곳에서 과연 리영희 선생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것을 보트를 타시고 1시간 반 동안 아주 근접거리에서 한 5m, 10m 거리에서 북한 육지 근처까지 여러분들은 합니다. 근데 가신 분들이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죠. 그걸 그날 밤에 팩포를 푸시면서 고민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의주 지역입니다. 이제 내려가다 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의주죠. 그리고 신의주고. 저 트럭을 봤을 때 누군가는 조작이다, 누군가는 선전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 북한에 저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각색의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여기가 바로 의주. 11기의 박지원 선생님이 이 지역을 건너서 이제 올라가시는 지역이 의주고, 소설 상도, 드라마 상도의 위치가 이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한 30분만 더 내려가면 단둥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겁니다. 위안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그냥 단동에는 이런 북한 사람들과 관련된 영상도 있고 수영도 한다. 여행기에서 벌써 이미 저녁은 드시고 오셨을 거니까요. 뭐 같이 가시면 별로 맛있는 거 안 먹습니다. 이 정도 뭐 대동강 맥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인데요. 뭐 안 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한번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강주원이고요. 인류학자입니다.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의 후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보물을 찾아다녔고요. 저는 이제 압록강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자 화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로 할까?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민낯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바로 어떤 대답을 할까?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한국 사회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회인가? 이 고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여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시기 전에, 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압록강을 갔었습니다. 그 시기에 압록강에 가서 하룻밤, 두만강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강 건너편에 사람들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조선족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북한 마을하고 교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교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밀수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안 들었더라면 제가 지금 20년째 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있다라고 대답할까? 없다라고 생각할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의 문제인가? 한국 사회에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2, 3년 전부터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반도의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하시겠어요? 없다? 어떻게 없습니까? 일부 조금만 이거보다는 없지. 일부 어디에 있는데요? 군사들, 군인들이 있는 그거. 네. 네. 반은 맞으시고 반은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한번 저한테 고백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에이 저런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없겠지 라고 짐작만 하시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한국 사회는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알고 있다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인류학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평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전쟁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는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표적으로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동이라는 지역, 아까 보셨잖아요. 그 지역이 대표적인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분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계십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단동의 중국 지역입니다. 지금 1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물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툭툭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휴전선에. 근데 생각 외로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리서치 안에 설문조사 등등 했는데 열에 9분 저 내기를 했는데 저 돈을 많이 땄어요. 이때까지요. 10,000원 내기를 해가지고요. 대부분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말뚝만 있습니다. 1290년도에 말뚝이 53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협정 70년 전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철조망은 휴전선이 아니고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입니다. TV에 나오는 그 철조망은. 근데 그걸 휴전선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철조망조차도 68년 전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남과 북과 관련된 철조망은 65년, 7년, 8년 정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68년부터 철조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휴전선이 아니고 남북 한계선에. 근데 우리는 그 남북 한계선의 철조망을 휴전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남과 북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없는 철조망을 상상하면서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이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에는 저런 말뚝만이 존재를 한다. 53년 이후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68년부터 철조망이 만들어졌습니다. DMZ 지역의 생태적으로 환경이 좋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철조망이 한국 전쟁 이후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놓치느냐? 68년에 남방 한계에서 철조망을 만들면서요 300드럼 이상의 원액이 뿌려졌습니다. 희석을 해가지고 7,000톤 이상의 드럼이 DMZ 지역에 뿌려져요. 철조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붕 뜨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소개해드리면 저는 인디아나 존슨의 후배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제 정치인류학이지만 음식과 여행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좀 알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같이 가시게 되면 너무 좋아요. 3박 4일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버스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만 들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재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조 국경 지역 두만강, 압록강 그리고 DMZ 지역 민통선의 안과 박을 한 3, 4년 전부터 하고요. 저는 북한 사람 중국에 나와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은 제가 석사 논문 때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외에 합법적으로 나와 계시는 북한 사람과 북한 하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시면 이영복 요리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한국인의 식판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시죠. 하지만 원래 하교세요. 몇 년 전에 귀화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분이시죠. 국적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조선족 한국 사람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06년 7년도에 한 15개월 동안 단동 지역에 살았고요. 민박집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밥을 해주셨던 분이 신의주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이 한 달 뒤에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는 장면까지 제가 목격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북한에서 나왔는데 왜 한국에 안 가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반도의 안과 밖을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나름 연구자입니다. 그날 꿈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책에 썼지만 사람들이 중국 단동엔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만남을 들여다본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신교환을 했나요? 했습니다.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2,000건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 알아서 서신교환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이유가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는 200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불티나 라이터도 들어왔었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어요? 1980만 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거의 1980만 개의 감을 잡으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북한에서 불티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죠. 15년 전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반도의 바깥에 북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만났을까?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는 상식에서부터 남북 평화 공존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 없는 철조망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진각에 가면 DMZ 축제와 관련된 게 최근에 많이 벌어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DMZ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DMZ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쪽에 DMZ가 없습니다. 김포 쪽. 근데 DMZ 둘레길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은. 왜 보통 둘레길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그걸 본다는 뜻이잖아요. 제주도 둘레길에 가서 남해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DMZ 없는 지역에 DMZ를 만들어놨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관련된, 휴전선과 관련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일상에서 묻어나는 한국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까 남파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바로 저 밑에 빨간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국경입니다. 철조망이 아닙니다. 저런 빨래 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철조망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한국 사회는 철조망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까 보셨던 지역 한 800, 압록강만 해도 800km 쭉 저는 2013년에 첫 번째 책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여기서 나는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지역에서 사는가, 여기서 사는, 단동에서 사는 것들이, 사는 모습들이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신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부티나가 1980만 개가 들어왔고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부터 여러분들이 입었던 수많은 옷들, 등산복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90년대 중후반부터는요, 한국에서 옷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 단동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뒤부터 평양에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들이 단동을 통해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왔지만 때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도 나왔습니다. 그 옷들이 홈쇼핑에서 중국제로 팔렸죠.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중국제라고 사입었던 거죠. 그런 옷들이 팔리다 안 팔리면 땡처리대가 다시 단동에 들어갔고, 단동에 들어가면 그 옷들을 또 사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평양에 가서 신의주에 가서 팔죠. 장마당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한국까지 갔다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중고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입는 것이죠. 그 역사가 20, 30년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저는 이 출발점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두 번째 책은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낸 책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교류는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하던 시기에 저는 다르게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2019년, 그리고 작년에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 근데 저는 사실을 책 제목을 적었는데 많은 분들이 은유법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으세요. 은유법이시죠? 신부님도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대북 사업가들하고 어떻게 만나는가. 중국 단동에는 중국 학교에 가면 같은 반에 북한 아이와 한국 아이와 조선족 아이와 화교 아이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북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이 짝꿍으로 지낸 지가 벌써 30년째입니다. 한반도에 제외한 지역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조항과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북방 정책에 의해서. 진보 정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사,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아이와 한국 아이가 만나서 우리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자 먼 미래의 통일을 꿈꾸면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 한반도에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접촉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면 꿈만 꾸는 거죠. 하지만 30년 전부터 가능했습니다. 단동에 가시면 북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내를 들어가다 보면 저렇게 인공기와 태극기와 오성기가 같이 있습니다. 삼국이 공존한다는 뜻이죠.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가능했습니다. 92년이면 벌써 30년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존재할까요? 남북의 만남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인력에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것을 기억의 정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간과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가? 내가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인가? 한국 사회에 누가 그걸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남북의 이산가족 편지 교환을 했습니다. 통일부의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왜 통일부 장관은 명절 때마다 TV에 나와서는 앞으로 서신 교환을 하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할까요? 우리한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가? 최근에 돌아가신 한미 가수 분도 중국에서 만나셨잖아요. 이산가족 다큐멘터리도 나왔었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 아까 단동에 약 10만 명 전후에 북한 해외 노동자들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단동에는요 2010년 전후부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파독 간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파독 간부와 간호사 아시잖아요. 독일에 가셨던 간부와 간호사. 근데 그분들이요 총 인원이 약 10년 동안 2만 명이 가셨어요. 독일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 많은 이바지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약간의 포장도 된 거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이죠. 약 10년 동안 총 인원 2만 명.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근데 북한은요 단동에만 지난 10년 동안 연인원 5만 명 정도의 북한 해외 노동자, 한국으로 따지면 파독 간부와 간호사가 존재했습니다. 총 인원이 아니고 연인원 5만 명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안 하고 북한은 어렵다, 힘들다, 수많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최근에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초창기에 북한에 코로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한국 사회였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쉬울까요? 북한의 경제 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어떻게든 뽑아내는 게 쉬울까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TV에 나와서 북한 경제 어렵다면서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정보력이 있었던 한국 사회인데 그럼 그 통계를 우리는 얼마만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려면 수많은 통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북한의 경제 통계를 어떻게 뽑아내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한국의 정보력인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16년에 나온 책에 실렸던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딱 한 장만 빼고는. 북한 사람들, 남자들의 모습, 18년의 여성들이 뒷모습. 저를 믿으시면 저분들은 다 북한 사람 맞습니다. 앞모습도 찍었어요.
배지 달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그걸 앞모습까지 보여드리는 링컨이잖아요. 예. 그 세 번째 책. 저한테 오늘 빨리 끝마치라는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휴전선을 통해서만 들여다봅니다. 근데 남북관계는 휴전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루트, 인천과 베이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이 평양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평양에 약 5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갔습니다. 금강산과 개성이 아니고요. 평양에만 5만 명이 가셨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분이 다 앞에 앉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번 가셨잖아요. 예. 저 루트로 아마 많이 가셨죠. 저 길이 남북 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역사와 현재가 흐르고요. 저 길은 사람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옷이 만들어지고 들어오는 루트, 라이터가 들어오는 루트, 고사리가 들어오는 루트, 고등어가 들어오는 루트, 수많은 여러가지 수산물. 서울에서 물건을 보내면 단동을 통하면 이틀이면 도착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있으니까 서신교환이 가능한 거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국은 정확한 택배 회사는 아니지만 루트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북의 이산 가족분들이 12,000통의 서신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통계에 잡혀 있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걸 모를까? 선양공항에 아마 도착을 하실 겁니다. 8월달에 가시면 다 가실 거죠? 도착하시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항공과 대한항공이 때로는 같이 내립니다. 공항에. 그 짐 찾을 때 옆에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공작원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스파이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역사가 30년입니다. 아까 보셨던 해산의 이미지. 이제 오늘 세 번째 책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었는데 저는 20년 동안 조금씩은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저는 압록강 두만강이 무서웠거든요. 2000년에 처음 갔을 때.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를요. 다녔고 방공교육 받은 저로서는 압록강 두만강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교류가 있구나. 일상의 교류가 있구나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저는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DMZ나 임진각 막상 갔는데 너무나 낯선 거예요. 임진각에 갔는데 국경 지역도 아니에요. DMZ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 고민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라는 것도 예전부터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각인은 돼 있지 않았어요. 다시 가보니까 없었고 그래서 옆에 처남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전방에서 공부했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니 없니 했더니 있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처남이 왜 이러지? 장인 장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은 저는 키워졌고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낯설음과 익숙함을 알아가는 거죠. 통금적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은 2006년 전후부터 철조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땅이다라는 표시거든요. 철조망이 있어도 농사 짓습니다. 철조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카페도 있고요. 저기에 커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DMZ 같은 공간이죠. 그래도 저는 이게 점점 이럴 수가 있구나. 국경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철조망이 없을 수도 있구나를 점점 알아가고 배워갔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좀 더 의식을 하고, 예전에 한 번씩 인진강이라든가 그쪽을 갔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한 3년 전부터 영차 갔는데 한강을 가다 보니까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왜 있지 여기에? 생각 못하고 지나갔다. 자료를 타고 가다 보면 인진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고 요즘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저렇게 엄중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국경도 아닌데 여기서 한 제법 떨어져 있는데 동해에 가도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조망이 50년대, 60년대 없었다는 거죠. 남북 관계가, 남북 사이가 철조망이 없던 시기도 제법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지금 철조망의 역사를 한국 전쟁 이후부터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대부분 전쟁 이후부터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자의 글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저희 인류학에서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단동에 가면 길거리에 북한 사람과 북한 학교 조선족이 저렇게 장기 두고 있어요. 저도 사진 찍고 나서 옆에 가서 훈수 둡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이게 가능한 우리 미래에 꿈꾸는 모습 아닌가요? 근데 30년 전에부터 가능했다. 만약 이 모습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는가? 알려주는 한국 사회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것이 어떤 한반도 바깥에도 존재한다. 인형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여성들이고요.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제 후배입니다. 즉 한국 사람이죠. 일상적으로 스쳐가는 모습. 사랑의 불시착에서 유럽에서도 초콜릿 가게에서 여성들이, 남북의 여성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상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관계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의 여건에 대한민국과 조선은 단연히 지켜있죠.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세 가지라고 거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해외 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인 사람, 재외동포인 사람. 재외동포분들은 마음 놓고 북한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은 갔다 와서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한국 사람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게 2023년 현재 기준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5만 명이 평양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이고 윤기준 이사님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선두주자였던 것이죠. 체험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옆에는 북한 사람의 여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중국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트급의 여건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많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단동에서 찍은 택배 회사의 모습입니다. 중국,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2007년 5년 전인가요? 15년 전, 16년 전에 저랬다라는 저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 찍는 순간부터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구조들이 있는가? 단동 SK 아파트에 남북의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이웃 사촌으로. 아웅다웅 싸우 지내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안덕강에 가시면 저희 다양한 국경 지역을 보는 사람과 특정 지역에 가서 철조망만 있는 것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겨레 평화 포럼에서는 특정 지역만 가지 않고 전체를 보시면서 폭넓게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시각을 느끼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요. 38선과 휴전선. 38선은 해방 이후에 생긴 게 38선이고 휴전선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것이죠. 45년부터 48년 한 3년 동안 우리는 단절되어 살았는가?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한 2km마다 전문소가 그냥 마을마다 조금 있었대요. 그 마을마다 있었으면 한 3,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분단, 단절, 전쟁만 이야기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고 남방 한계선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 그 철조망조차도 68년 전부터 생겼다는 거죠. 70년의 역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언론과 책에서는 분단의 역사하면 철조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그냥 그 정도는 뭐 틀려도 되는 건가? 그 이야기를 그것도 잘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남북교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 철조망을 만드는데 고역재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가? 철조망 DMZ라고 저런 상징물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곳곳에 가면 거기에 철조망을 그어놨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정부에서 만든 그림이거든요. 상징인데 저 DMZ에 저기 철조망에 있는 저 철조망을 휴전선의 철조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며칠 전에 임진강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DMZ와 관련된 행사를 했던 경기도에 주최했던 많은 모임에서 저 철조망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돌아갔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거의 끝날 쯤에 가장 대표적인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큰 행사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교황님께 가셔가지고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셨습니다. 철조망으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했을 때 전 감동을 받았었어요.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을 가지고 만드셨나?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DMZ 철조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남방 한계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사화된 내용을 보니까 감동해서 물음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많은 기사들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왜냐면 휴전선의 군사 분계선의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분계선, 즉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걸 교황님께 선물을 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들어가 봤더니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으면 당연히 못 만듭니다. 그럼 남방 한계선에 철조망을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민통선에 철조망을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동해 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경비 철조망을 만들었어요. 이 철조망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의미 있는데 왜 없는 휴전선의 철조망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교황님 때 선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청와대만의 문제인가? 벌써 1년 6개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언론 쪽에서 어디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이게 단순히 청와대의 실수인가? 청와대의 무지였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국 사회의 하나의 민낯이 아닌가? 우리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DMZ 철조망 평화가 된다. 한반도에 언제 봐도 마음을 후벼파는 풍경이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은 두 겹으로 꼰 철사야. 즉 휴전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의 선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있는 남방 한계선은요 경계의 선이 아니고 경비의 선입니다. 방어의 선입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휴전선을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100년 뒤에 100년까지도 아니고 50년 뒤에 후손들이 이걸 보면 이거 거의 조선왕조실록의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청와대가 만든 유튜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21년에 대한민국은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블랙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저에게는 나에게 평화의 십자가는 한국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버린 편견, 상상 속의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사회가 평화로 걸어갈 길이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휴전선 철조망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남북교류를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양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상식 또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로 지역에 갔을 때 일상의 공존, 여러분 휴전선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서해에도 있다, 강화도에도 있다, 김포에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휴전선은 육지에서 시작해서 육지에서 끝납니다. 강화도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김포에도 휴전선이 없습니다. 한강하구에 휴전선이 없거든요. 그런데 강화도에 가서 연미정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요, 선점하는 간부판에 보면, 안내판에 보면 휴전선이 그어져 있어요. 한국의 유명하신 소설가가 쓴 에세이집에도 한강 하구에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신 분들은 휴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강 하구에는 휴전선이 없는데 휴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사회.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실 때 휴전선 한강하고 휴전선 치면 떠요.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시간이 없는 관계를 하나씩 그냥 띄엄띄엄 말씀드리면, 저 옆 오른쪽 파주에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 안에 벽화 모자이크화인데요. 2006년에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약 2달 동안 한국과 북한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한국의 모습, 전쟁, 평화, 무엇을 이야기되는 한국 사회지만 2006년, 16년, 17년 전에는 남북의 사람들이 중국 단동에 모여서 2달 동안 작품을 같이 만들었고 그 작품이 한국에도 설치되는 그때 그 시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목하고 있나요?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임진강 하류도 중립수역이거든요. 압록강과 두만강은 같은 구조예요. 근데 왜 저기 발에 못 들어가지? 근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산 통일 전망대에 갔을 때 그 보이는 지역에서도 발을 담갔거든요. 강화도 교동도 80년대 초반에도 갯벌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에 가시면 교동도나 그쪽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철조망을 보면 50년대부터 거기에 철조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강화도, 교동 그쪽이 한국에서 철조망이 가장 늦게 생긴 지역입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중후반.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강화도에 거의 없습니다. 제 눈에는 못 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가르친 게 평화일까? 철조망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휴전선도 없는 지역에 가서 휴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화도에 가면서 DMZ 평화 기행이라고 하고 갑니다. 강화도에 DMZ 없거든요?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하네요.
휴전선이 동서로만 지나가지 않고요, 남북으로도 지나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작은 지도만 보면 그게 안 보여요. 대표적인 지역이 고성이죠.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 끝에 가면요, 왼쪽이 북한입니다. 똑같이 파주 쪽에도 남북으로 지나요. 판문점 지나고 나서부터는 휴전선이 남북으로 지나기 때문에 자교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임진강 너머가 다 북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서로 흐른다고 생각해서 착각을 일으키죠. 연천에 가시면 강계토 대왕비는 2002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쯤 저게 가능할까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2023년에 다시 북한에서 강계토 대왕비 모형이 만들어지는 날이 언제쯤 될까? 기다리면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저는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한 3분만 쉬었다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중간하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낯선 압록강 혹은 임진강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DH 어디까지 가봤나,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에 그려놓은 지도가 여기저기에 있는 한국 사회, 임진강 넘어 사람들은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가에 대한 고민, 통일대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2023년 현재도 지금 임진강에서는 DH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DH 걷기대회, 평화대회. 하지만 이런 행사들이 있는 곳은 휴전선에서 거의 한 10km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가까워도 7km, 8km 떨어진 곳에서 DH 근처에도 못 갑니다. 민통선조차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와 김포에는 DH가 없습니다. 왜냐? 휴전선이 육지에서 시작해서 육지에서 끝나니까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DH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여기저기에도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DMZ가 DMZ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있는 한국 사회. 요즘 제가 또 꽂힌 시는, 제가 머리가 나쁜데요, 문익환 선생님의 시 장꼬대가 아닌 장꼬대, 89년도인가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없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89년대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시대,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문익환 선생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휴전선이 없다라고 외쳤는데 한국은 DH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고, 휴전선이 없는 철조망을 가지고 평화의 십자가를 만드는 한국 사회예요.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한국은 되게 복잡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공유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하고 거기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지역이 있지만, 압록강은 휴전선, 2km 전후에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그 다음 민통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통선 이남 지역에. 그런데 DMZ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가서 무엇을 볼까요? DMZ를 어떻게 알고 올까요? 분단에서 엄중한 파주 지역에 가면 이런 지도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거든요. 인터넷에도 대부분 이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인기와 관련돼서도 언론에서도 막 참고했던, TV에 나왔던 지도도 다 엉터리 지도, 거의 90% 이상이 엉터리 지도였습니다. 제가 보고 휴전선이 한강 하구에 끊어놓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무인기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도. 휴전선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가 헤이 마을이고요. 여기 오두산 통이 전망대에 있는 곳인데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시면 대부분 이런 지도예요. 이거 개인이 만든 지도 아니거든요. 국가가 만든 지도고 지자체가 만들었습니다. 휴전선은 155마일 육지에서만 있는데 한 60km, 70km를 잠못 그어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1953년 이후에 휴전선이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점점 한국 사회는 휴전선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임진강 하류에도 있고 한강 하구에도 있다라고 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DLG와 관련됐을 경우에 정제설정문의 4번인데요. 딱 DLG는 저기서 끝나거든요. 저 지도가 어느 순간 변하고 진화를 해서 휴전선이 끄어져 있고 휴전선이 잠못 그려져 있는 한국 사회,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임진강 많은 분들이 가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왜냐 경기도에서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이 가고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명절 때 TV에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들었던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임진강 넘어 바로 코앞이 북한이다라는 멘트. 저도 그게 당연하다 그냥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3년 전에 임진강에 다시 갔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임진강 전망대에서 건너편에 북한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저 건너편에 북한 병사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은 홍학산이 이 끝자락이 이만큼 보일 정도밖에 안 보이는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코앞에 북한 임진강 쳐보시면 바로 코앞이 북한이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피노키오 코도 아니고 그리고 임진강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 뭐라고 옆에 또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과 북의 가로지른 철조망이 정면으로 보이는 카페.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에 있는 저 철조망은요 남과 북의 가로는 철조망이 아니고 그냥 민통선이에요. 저 철조망 넘으면 한국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 가서 저 설명문을 보고 오고요. DNG 행사하는 걸 체험하고 옵니다. 최소한 가깝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압록강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까 도망은 되게 좁잖아요. 넓은 지역도 한강 하류 한 1km 정도 지역. 저 단동의 민박집에서 찍었는데요. 건너편이 신의주거든요. 새벽에 잘 들으면 닭 우는 소리 들려요. 북한의 확성기 소리 잘 들리고 이 정도는 해야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진강은요. 저기 임진강인데요. 휴전선까지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북방한계선까지 또 2km죠. 그럼 북한까지 7km가 떨어져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북한 지역이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로 코앞이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잠못 전달되고 있고 잠못 인식하게 만들고 있고 남북관계를 잠못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휴전선의 철조망이 없다라는 것이 단순한 모르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 민통선 통일대교를 건너면 정주영 회장이 손대를 몰고 건넜던 통일대교를 건너면 이제 민통선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우리 금지의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DMZ 안에 두 개의 마을이 존재를 합니다.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한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뭐 1박 2일에도 나오고 등등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저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통일대교를 건너서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도 마음 놓고 못 건너가는 남방 한계선을 넘나드는 등하굣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파주에서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이 대성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DNG 안에. 이게 작은 평화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평화로워서 의미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임진관 너머에서 넘어오지도 않으면서 DNG 평화를 꿈꾸고 걷기 대회를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아까 옷도 들어왔다, 라이터도 들어왔었다, 수산물도 들어왔었다, 농산물도 들어왔었다, 한복도 들어왔었고 수입 작품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모래도 들어왔었습니다. 한때는 2000년대 중반에 건설력 골재 30%가 북한산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전쟁을 이야기할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쟁을 이야기할까요?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많나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쯤 1990년대 이후에 지은 주택들을 보면 함흥에서 모래가 왔나? 해주에서 온 게 아니었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세워진 저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개성에서도 왔었거든요. 개성, 북방한계선, 휴전선, 남방한계선, 민통선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 모래에 섞였었습니다. 벽에. 1990년대, 2000년대 남북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냥 역사를 안다는 문제인가?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휴전선의 시작과 끝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 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그려졌다는 걸 모르고 있는 한국 사회. 중립수역이 어디에서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라는 표현은 많지만 임진강 하류도 중립수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한국 사회. 중강진에 아까 제가 보트도 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보트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임진강 하류의 조건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중립수역.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압록강이 쭉 내려오고 있으면 저희 발도 담글 수도 있고요. 고기 잡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빨래하는 장면, 수영하는 모습. 이게 한국을 따지면 DNG 지역 같은 지역, 중립수역 같은 공간. 한국에도 있습니다. 임진강 하류와 한강 하구와 강화도 지역이 있습니다. 강화도 지역도 1980년대 후반에 철조망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갯벌에 들어갔었습니다. 파주 탄현면 지역에 가도 60년대 후반에 임진강에 발 담그고 고기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직까지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상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압록강 상류 지역에 배추밭이 있습니다. 한강에. 아까 보셨던 중류 지역에 솥대가 있습니다. 하류 지역입니다. 임진강.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DNG 지역.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 국경 지역에서도 농사 짓고 있구나. 우리는 언제쯤 휴전선과 임진강과 등등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국경 지역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연구자의 시선에 떠나서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참 많은 한국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셨다라는 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전 3년 전에. 통일되기 너머에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많은 연구자의 글과 기사만 보던 저로서는 처음 갔는데 곳곳에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농사 짓고 계시지? 왜 이걸 모르지?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파주 시민들도 건너가서 농사 짓고 계시고 7,000명 넘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진각에서 DMZ를 걷기 대회를 하면서 말합니다. 저 너머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민북 지역을 보면서 DMZ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민북 지역에 이렇게 농사 짓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 아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DMZ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농사 짓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고 있었어요. 마을에 있으니까 농사 짓는 거 당연한데 50가구 정도가 별로 큰 농사 안 짓습니다. 약 150만 평? 여의도 면적의 2배? 한국의 웬만한 농촌보다 많은 농사를 DMZ 안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고요. 이 DMZ 안에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저쪽 북한하고 모내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큰 이야기를 하죠. 저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약 200m 정도 걸어가면 숲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휴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철조망이 없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동에 가시면 저렇게 단동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기차 국제 열차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걸 보면서 많은 대북 관계가 어떻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저 기차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이 나왔고 어떤 물건들이 들어갔고 제 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이니까요.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평양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책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도라산역을 민통선 지역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02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라산역.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전 도라산역 갈 때마다 답답해요. 최근에 있는 DMZ 행사도 이 도라산역에 가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놨습니다. 20년째.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민통선을 통과해야 되고 검문 검색을 해야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마음 먹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데이트 삼아서 그냥 마실 삼아서 갈 수 있게 안 만들어놨어요. 20년 전에 도라산역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저도 동조를 하고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하는 거. 근데 남북철도 연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힘만으로 되나요? 노력만으로 되나요? 남북이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과 끈기와 노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희망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20년 전에 도라산역을 만들어 놨는데 20년째 여기를 마음 놓고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라산역 정도는 한국 사회의 의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붐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무엇이 먼저일까? 먼저가 아니고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도라산역도 붐비게 만드는 노력.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임진각에서 DMZ 행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좀 소리 없는 메아리일까요? 하나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2004년의 신의주의 모습, 2007년의 신의주의 모습, 13년의 신의주의 모습, 15년의 신의주의 모습.
16년, 18년, 22년. 이 사진만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작년에 단동에 살고 계신 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일단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2004년부터 매년 찍었거든요. 제 자랑입니다. 인류학자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연구한다. 사진 별로 호응이 없으시네요. 제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아까 그 호응 리액션이 좋으셨는데 매년 찍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뭐 잘 산다, 이만큼 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의주가 2004년부터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신의주는 이렇게 변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대제재라는 단어, 유엔 제재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냐면 2006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매년은 아니지만 한 번씩 강화된 대북제재, 강화된 유엔 제재, 강화됐습니다. 북한이 어려워질 겁니다. 북한은 조만간 망할 것입니다. 붕괴할 것입니다를 2006년부터 2023년 현재도 듣고 계시거든요. 거의 16년, 17년을 듣고 계십니다. 그 정도는 거의 세뇌교육 아닌가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5년, 16년, 17년이 유엔 제재가 있다, 대북 제재가 있다, 북한은 금방 망할 것이다 라고 한국 사회는 그렇게 듣고 살아온 그 시기 동안 같은 지역이거든요. 다른 위치에서 찍었지만 신의주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를 한 번 정도 요번에 압록강과 백두산을 가시면 밤새도 술 드시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가시면요, 우리 이사장님과 다 위에 지도부께서 큰 결단을 내주셔가지고요, 버스 안에 중국 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 문화인류학자잖아요. 중국은요, 식당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식당에서 파는 술보다. 그래서 저희는 차에 중국 술이 최소 50병 이상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맛보시려면 같이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단둥에서는요, 북한 사람들이 참이슬을 먹습니다. 30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어깨동무회 NGO 단체 학생들은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북한 사람하고 같이 탔어요. 북한 사람이 검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왜냐? 안에 새우깡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오는 사람과 압록강에 가서 북한의 어려운 데만 찾아다니면서 보고 오는 사람하고는 체험하는 게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의 수혜작품입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만들어진 수혜작품. 이게 다 한복과 이불과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사동의 수많은 공예품들 어디서 왔을까요? 2000년대. 1988년에 1000톤의 동태가 들어왔습니다. 감자도 들어왔었고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것들이 남북관계의 모든 교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술도 300만 병 이상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8년 동안만 통계를 잡아봐도. 그 많은 술은 누가 다 먹었을까? 다 먹고 나서 입만 닦은 건가? 그 드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자기만 술 드시고 그 다음부터 술 못 먹게 한 거 아닌가? 라이터. 그때 DPRK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라이터. 한국 사회는 맥주와 소주를 음미했고 북한 사회에는 초코파이와 커피 미스 맛을 느꼈던 시절입니다. 김재한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한반도에 시원하고 독하고 달고 부드러움이 녹아들던 때다. 이 장면들이 작지만 소중한 평화가 아닐까?
남북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역사가 그랬다가 아니고 이걸 안다는 것은 앞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입니다. 맨바닥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그래서 이게 보일까요? 통일부 통계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통일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서신 교환을 하면 통일부가 80만원 지원금도 줬어요. 중국에서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면 300만원 지원금도 줍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남과 북이 만나왔다는 거.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 이걸 알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거창한 말보다 현장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인류학입니다. 그리고 인류학의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나는 이유다. 다음 책에 들어올 때 삼각강대의 높이와 깊이는 얼마이고 누구를 만나 그의 삶을 알아가게 될까. 오늘 제가 3년 만에 중국 비자를 받아가 기분이 좋은 날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8월 달부터 이제 계속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고 파주, 인진강을 가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한번 내기를 하시면 돈 많은 내기를 하시면 거의 많은 돈을 따실 것 같아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냐 없냐. 그랬을 경우에 많은 분들한테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다. 이 사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짧은 설명이지만 나름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두 분이라도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뵙게 되면 압록강에서 저한테 세뇌 교육을 당하실 걸 각오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